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으며 새 정부의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협치가 실종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준으로 고의성과 상습성 그리고 중대성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중대하지 않고 한두 번이면 용인할 수 있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7건에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지점장의 전화번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삼성 자금을 받는데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전후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정보공개관련법상 작성하게 돼 있는 정보 목록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문서 등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계없이 피해 할머니들이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일 양국이 약속한 것인 만큼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 학교 공학관 연구실에서 사제폭탄이 폭발해 교수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인지 개인적인 원한과 관련된 범행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시멘트 잔해가 쌓여있는 이곳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캠퍼스였습니다. 학생들이 연습하고 생활할 공간을 임대주택지로 만드는 건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캠퍼스를 빼앗긴 학생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2차례 넘기고도 진전이 없자 야당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임명장도 주었다고 들었는데 몇 시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까? 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은 오후 5시에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흠집 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된다면서 현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발언 속에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한 그런 배경이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예, 야당이 제기해온 김 위원장과 관련한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이미 해명이 충분히 됐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실제로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미 정책 능력이 검증이 됐고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또한 김 위원장이 걸어온 길과 또 사회적 평판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임명 배경으로 덧붙였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는 그동안에 반대해온 야당들에 대한 통보라든가 오늘 하루 돌아간 과정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야당 대표들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위원장과 함께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청문회를 담당했던 이진복 정무위원장과의 통화에서는 전 수석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고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더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 방침은 청와대 내부
내부적으로는 오전 중에 결정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이 야당과 정무위 쪽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더 이상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청와대 결정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좀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송지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야당 상황들 들어보도록 하죠.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김상조 위원장 임명 소식에 야3당은 일제히 반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반발의 강도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각 당이 취했던 입장이 조금씩 달랐던 만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해서 상임위에 아예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명에 대해서 이 협치 포기 선언이자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임명 발표 직후에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고 내일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도 열어서 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예. 이 모든 인사 참사와 협치 파국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떠나서 김 위원장 보고서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했던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다른 야당 바른정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둘 중에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신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예. 당 차원에서 향후 국회 일정을 받아들일지도 논의해보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당의 반응은 다소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번 임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실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동시에 현재 상황이 원내 1당과 이 2당의 고집과 아집이 충돌에 낳은 결과라면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이번 임명에 대한 반발하고 연관짓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힌 만큼 글쎄 여야 대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대표적인 게 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또 정부 조직 법안의 처리인데요. 이들 의사 일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반대에 나서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에 나가 있는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는 여야 대변인을 직접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을 동시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청와대 향후 입장 등을 청와대 출입 기자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 중에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예.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청와대가 열흘 이내의 기간을 다시 한번 설정해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예.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7일 날 1차 시한이 끝났고 그래서 청와대는 5일의 시한으로 다시 한번 청문 요청서를 요청했는데 그 기한이 끝난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예. 자, 뭐 야당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협치를 깼다 이런 쪽으로 반발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야당 중에서도 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자신들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나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 바로 임명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난해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2014년 7월 정종섭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당시 불과 하루의 시한으로 다시 한번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 바로 다음 날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일의 시한을 준 셈이죠. 예. 뭐 아무튼 이제 김상조 위원장은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 일단 기한이 남았으니까 내일 한번 보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예.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맞춰지는 그 20일의 기한이 끝나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내일 다시 한번 10일 이내에서 두 번째로 재송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일 며칠의 기한을 설정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 만약에 그 기한이 짧으면 그만큼 청와대가 빨리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그 재송부의 기한을 길지 않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처럼 최대 5일 이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길게는 열흘이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테고 전 정부는 뭐 하루 만에 한 적도 있다면서요. 대개 한 5일 이내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그 기한이 지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또 청와대 관계자들 좀 확인을 해봤더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 기류는 전혀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참고로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김상조 위원장 그 임명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앞서서 보셨지만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 국정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강 후보자에게 대입하면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더는 비워놓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오늘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고 밝혔는데 보시는 것처럼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65.6%, 70% 가까이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명이 됐다면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자,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가깝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예.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부적합보다는 적합이 더 많다 이런 예. 상황이란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 두 후보자하고 달리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하고 김인수 후보자를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도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수 헌법재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 대상이라서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인수 후보자 표결 이후에 강 후보자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꿔서 강 후보자 임명을 먼저 해버리면 김인수 후보자도 인준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 예. 예를 들어 이전에 이낙연 그 국무총리의 경우에 국민의당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이 됐는데 예. 만약에 현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반대 기류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자, 국민의당에서 김인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 지금 민주당의 어떤 걱정과 우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래과학부 장관에는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을,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영록 전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자, 이상이 임명 내용이고요.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서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일단 한국의 통일 정책은 변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이후 남북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중단된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한 명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북 협상파인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조 후보자까지 9년 만에 다시 통일부로 돌아오면서 새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도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됐는데 언론은 사실 이렇게 이름 붙이길 좋아합니다만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슈퍼일지 아니면 그냥 수요일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세와 방어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양쪽 모두 준비가 대략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이 청문위원이다 보니 공세 수위도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부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문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아내의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종환 후보자는 도로교통법을 62차례나 위반한 게 야당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도 후보자 측은 운전사가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착오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춘 후보자는 후원금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에 후원금을 받아 입법 대가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준비 중인 새 인사검증 기준에는 한두 번의 음주운전은 공직 배제 대상이 아니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장 전입도 경우에 따라서 용어를 바꿔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고의성과 상습성, 그리고 중대성이란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중 상습성과 관련해선 3회 적발을 한도로 삼기로 했습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정당에선 음주운전 3번이면 공천을 안 주는 삼진아웃제가 있다며 장관 임명 때도 한두 번의 음주운전은 관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의 단순 음주운전 때문에 모든 공직에서 배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국정위는 단 한 번이라도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중대성의 원칙에 저촉된 걸로 판단해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위장 전입도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표현하는 등 인사검증 관련 용어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자녀 교육 목적이나 불가피한 생활상의 이유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 기준이 실제 인선에 적용되면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더 꼬여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3당은 일제히 추경안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경안 심사에는 합의했다고 알려졌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오늘은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당은 물론 아예 처음부터 반대였고 다른 야당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에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새 정부는 초반부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늘 오전 정부 추경안 반대에 합의했습니다.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추경을 통해 공무원을 늘리는 건 법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어제 일단 추경안 심사엔 동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오늘 추경안 심사에 합의해 준 적은 없고 추경안 처리 의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에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유감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 대통령은 오늘도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다시 당부했습니다. 좀 조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좀 하반기부터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 불참했고 다른 야당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추경안 반대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7권을 새로 확보하면서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줄 영향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최순실 씨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은행 지점장 이름과 독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직접 챙기고 지시한 정황이 새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56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자금이 최순실 씨 측에 전달되기 시작한 2015년 9월에 작성된 수첩 등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를 추궁해 7권의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수첩엔 2015년 9월 13일자에 독일 외환은행 이상화란 이름과 함께 이 씨의 독일 연락처도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KEB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4일부터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코어스포츠의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 1년 동안 삼성으로부터 78억 9천여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금고지기 이름과 연락처를 안 전 수석에게 불러주는 등 삼성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 추구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새로운 수첩에서 나온 내용을 뇌물죄 입증에 유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이상화 씨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특정은행의 지점장 번호를 알려주었을까요? 최순실 씨는 당시 삼성이 돈을 보낸 코어스포츠라는 회사를 자기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갖고 있어서 해당 자금에 관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최 씨에게 인출권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상화 전 지점장을 매개로 해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자금과 관련해서 깊이 연결된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이 승마 지원 등 명목으로 220억 원대 지원 계약을 맺은 최순실 씨 회사 코어스포츠의 주주 명부입니다. 최 씨는 최대 주주였던 독일 교민 박모 변호사로부터 2015년 11월이 되어서야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삼성과 계약을 맺던 2015년 8월경에 최 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의 법인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할 권리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상화 KE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최 씨에게 인출권을 부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의 지시를 받아 승마 지원 실무를 처리한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 코어스포츠 외에도 정유라 씨가 탈 말값을 보내는 문제를 두고도 2015년 9월 5일과 7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삼성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은 KEB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박 전 전무가 법정에서도 일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직후인 2015년 9월 13일 한국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삼성은 해당 계좌에 81만 5천 유로, 우리 돈 10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육성을 당부했을 뿐 삼성의 정유라 지원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토대로 송금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렇게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둘러싼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최순실 씨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최 씨가 딸 정 씨가 혼자 놔뒀으면 잘했으래인데 삼성이 들어와서 망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삼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해당 지원이 정 씨를 위한 것이었다는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반박한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오전 재판이 종료될 무렵 최순실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혼자 놔뒀으면 잘했을 애라며 삼성이 들어와서 완전 망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필요 없었고 삼성이 지원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면서 특혜가 아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또 최 씨는 삼성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삼성이 자체 로드맵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씨를 지원 대상에 넣은 걸로 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지원이 오직 정 씨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였다고 보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나와서 정유라 씨 승마와 관련한 증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와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재판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3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우승하지 못해서 벌어진 상주 승마대회 판정 시비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며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라 씨가 선수로 활동했던 승마 종목만 챙기는 일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 이어가자 유 전 장관은 질문지를 달라고 말했고 이어서 유 변호사는 무슨 질문지를 주느냐며 듣고 답변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유 전 장관도 큰 소리를 치는 거냐며 맞받아쳤고 이를 잘못 알아들은 유 변호사는 반말하지 말라며 고성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 지목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과거 좌천 인사에 대해 노 전 국장을 두고 부정부패를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건 쫓아내기 위한 청와대의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승마와 관련한 진술을 하는 동안에 정유라 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정 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어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어제와 달리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어제부터 정 씨를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오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 중 하나인 만큼 정 씨가 직접 관여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독일에서 함께 있었던 전 남편 신모 씨와 마필관리사 이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조사는 여러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 씨에 대해 2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추가 수사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탄이 폭발해서 교수 한 명이 다쳤습니다. 휴대용 물통 안에 수십 개의 나사못과 기폭장치를 넣은 폭발물이 터진 겁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인지 원한에 의한 보복 범죄인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건물 안에선 폭발물 탐지견이 돌아다니고 경찰 특공대가 곳곳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막 경찰관들 있고 폴리스라인 쳐져 있고 막 소방차가 있길래 많이 당황스럽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세대 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사제폭탄이 터졌습니다.
피해자가 그 교수실 옆에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쇼핑백 안에 있던 종이 상자를 여는 순간 불꽃이 일어나면서 불이 붙었다고. 텀블러로 불리는 휴대용 물통에 건전지와 화약 등 기폭 장치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 0.6cm 크기의 작은 나사못 수십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사제 폭탄으로 최근 영국 맨체스터 테러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못 폭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제대로 폭발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화약이 타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분적으로 1도 내지 2도 화상을 입으신 것이고 손과 목을.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보복범행일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 폭발물이 놓여 있었던 만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기 위한 테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교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은 1시간 지나서야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근처 강의실에선 시험을 강행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중간 분석 결과 이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 거리 등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도 동시에 생깁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입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의 사드 포대 부지를 촬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 메모리에 고도 2에서 3km 상공에서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이 담겼는데 이 가운데 19장이 성주 사드 포대 부지 상공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에서 270km 떨어진 경북 성주까지 날아간 뒤 북한으로 되돌아가던 중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3년 전 발견된 것보다 기체가 더 큽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연료통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쌍발 엔진도 장착해 보다 먼 거리를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야당은 군이 사전에 무인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 군에게 뚫린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대한 특별 대책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군은 북한이 300여 대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지상 레이더로 소형 비행체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었죠. 이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논란은 커졌지만 그때마다 입장 발표를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머니 개인 청구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 위안부 합의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외교부가 지난 4월 말 이같이 답변한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법원에 제출해 추가로 이 합의 자체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예, 이번 리포트는 영화 다이빙벨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의한 피해 규모를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확인된 것만 444건이고 영화 다이빙벨은 그중에 일부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해당 구조 장비를 투입하려는 잠수부들을 해경이 막아섭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영화 상영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게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다이빙벨을 상영한 독립영화관 2곳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문체부에 이 2곳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지시는 다시 영화진흥위원회로 내려갔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영화관들과 위탁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외압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와 영진위에 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의 절반 수준, 약 7억 원 정도 삭감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영화인들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결국 영화제는 반쪽이 됐습니다. 2년 편향이라는 도장을 찍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행위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도 자행됐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공연예술 발표 공간 사업에 지원한 96개 단체 중 22개 단체를 제외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친정부 심의위원이 미리 만나 이들 단체의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단체의 피해 사례가 44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한 문체부 감사를 실시해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해 문체부 직원 등 관련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보도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경호실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와 관련해서 목록을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중엔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일도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현 청와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자체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 목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예외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어떤 이유에선지 세월호 참사일이 포함된 1년여 동안 한 건의 정보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보의 존재 자체를 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심 내내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정보 목록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3월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특수활동비와 해외 여비 등 예산 집행 내역도 공개하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항소를 제기했고 그 사이 해당 자료들을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같은 부정한 부동산 거래를 잡기 위한 현장 단속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일시적인 겁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세청까지 포함된 대규모 단속반을 꾸리면서 앞으로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내놨습니다. 여기서 점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단속이죠. 그러니까 투기성 거래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단속 소식을 들은 대다수 부동산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단속반이 그중 영업하는 곳에 들어가 계약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같은지를 조사합니다. 잠시 시도점검 나왔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에 총 231명 점검반이 99개의 조로 나눠 서울 강남과 부산 등 과열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입법 회기 적발 시를 예외 없이 엄단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상시 점검도 강화합니다. 분양권 다운 계약이 의심되면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줄이고 통보 건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부산 전 지역은 다운 계약 의심 거래가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혐의가 강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1년간 여러 번 청약됐거나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출 요건 강화 등 새 부동산 규제 정책들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역 맞춤형, 선별형 부동산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투기 등 수단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명당 14제곱미터에 불과한 이른바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아둔 돈 없고 부모 지원 못 받는 청년층의 이런 주거 빈곤층이 많은데요. 이들이 사는 반지하와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을 일컬어서 지옥고라는 씁쓸한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키에 꼭 맞는 작은 침대와 좁은 책상 하나로 고시원 방이 꽉 찼습니다. 32살 지모 씨의 집입니다. 보증금 때문이죠. 보증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시원을 선택하긴 했는데 좁고 불편한 방이지만 수입의 3분의 1인 40만 원을 월세로 내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현재를 즐기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옷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옷을 포기했어요. 그냥 예전에 되게 옷 사는 거 좋아했는데 저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좀 막막하긴 해요. 32살 김모 씨는 먹는 것까지 아껴야 고시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락한 보금자리는 아닙니다. 공짜밥 먹거나 그러죠. 라면 끓여 먹거나 여름에 덥고 겨울에 좀 춥고 좀 덥다고 더 에어컨 세게 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크고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이들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입니다. 대학원생 박재범 씨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보증금 80만 원, 월세 28만 원짜리 쉐어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아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일단 일자리만큼 근본적인 어떤 문제이지 않나. 보장이 뭔가 되어야 사실 미래를 계획하고. 시민단체들은 청년 주거 빈곤층을 위해 보증금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연세대 우편 폭발물, 이거 저희가 아까 일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더 취재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오늘 당시 14살이던 신효순 신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자였지만 재판권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시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우리 손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효순 미선 양의 15주기 추모식 현장에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아이들은 14살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13일, 신효순 신미선 양은 인도 없는 갓길을 걷고 있었고 장갑차 너비는 도로 폭보다 컸습니다. 유족은 운전병들에게 미필적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 군사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미군 범죄의 재판권을 미국 측에 부여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을 개정하라며 광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살인 미군 처벌하라. 한미 수파 개정
15년이 지난 오늘 경기도 양주시 현장에선 효순 미선양의 15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추모제에 차마 참석하지 못했던 두 아이의 아버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계기가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에 정말 밑거름이 돼서 그 떳떳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추모할 평화공원 부지와 조감도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명시된 미군 추모비 옆엔 시민들이 모금해 만든 소녀의 꿈 추모비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가족의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해주시니까 적어놓은 거고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그런 거지요. 행사 주최 측은 지난 2009년 중단된 진상규명 활동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밧줄이 끊겨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 사고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 밧줄을 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1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쯤 이 아파트에 외벽 도색을 하던 작업자 4명 가운데 46살 김모 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이 끊어지며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1.8cm 굵기의 밧줄은 낡아서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칼 같은 예리한 도구로 자른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밧줄을 자른 사람은 아파트 15층에 사는 41살 서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서 씨는 이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 일감을 구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신 뒤 외벽 작업자들과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크다며 창문 너머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옥상에 오른 서 씨는 묶여있던 밧줄 4개 가운데 김 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잘랐습니다. 다른 밧줄을 자르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는데 당시 현장 관리소장과 보조 인력은 1층에 있었고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냉장고에 숨긴 커터 칼과 옥상에서 족적이 발견되면서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 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뒤 이제 관심은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에 쏠리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새 정부는 건설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부산과 울산, 이웃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부산과 울산 접경 지역, 기존 원전 8기 옆에 추가로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도 백지화 검토 대상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률은 30% 수준으로 총 사업비 8조 6천억 원 중에 현재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입장에 합류했습니다. 탈핵 안전도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해체센터 유치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안에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정부에 이미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면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 반대 입장입니다. 울주군에 지급될 1,5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와 건설 경기 활성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김 시장은 원전 계속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하는 한편 지난달 31일 원전 인근의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기공식도 강행했습니다. 찬반 양측의 상경 집회까지 잇따르면서 두 도시 간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랑스로 오세요.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이른바 스트롱맨 조련사로 떠오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과 미국 우선주의를 꼬집으면서 세계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영석에서 445석으로 중도 신당을 내세워 의석의 최대 77%까지 석권을 예고한 마크롱의 리더십에 프랑스 언론은 대가지즘을 붙였습니다.
공화당과 사회당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청산 메시지에 프랑스인들이 호응했다는 겁니다. 마크롱은 국내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세계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오시라. 마크롱이 트위터에 올린 글과 영상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조준했습니다. Responsible citizens who were disappointed by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ant to say that they will find in France.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차별화에 개방된 프랑스를 부각시켰습니다.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란 메시지 역시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 트럼프를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패러디해 파리에서 이뤄진 전 지구적 합의를 역설한 겁니다. 손가락의 관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악수를 교환한 마크롱과 트럼프의 기싸움이 인터넷에서 이슈 대결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 결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전을 치르는데요.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성용이 침투 패스를 넣자 손흥민이 절묘한 킥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지난해 10월 카타르와 홈경기에서 나온 이 장면이 공격력 부진에 시달리는 대표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슈틸리케오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안방만 벗어나면 작아졌습니다. 원정 3경기 1무 2패, 승리도 골도 없었습니다. 기성용 손흥민 콤비를 앞세운 축구대표팀은 전진 패스 위주의 과감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운동장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타르는 에이스 소리아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됐지만 최근 북한과 평가전에서 2골을 넣으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A조 1위 이란은 3위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고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를 꺾으면 우즈베키스탄을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고 유리한 고지에 오릅니다. 한국을 잡으면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카타르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행 티켓을 두고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하에서 JTBC 전영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공사 잔해와 먼지가 가득한 서울의 한 예술 전문 교육기관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된 임대주택 공사 때문인데 사전에 학교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실습할 공간마저 빼앗겼다는 입장이고 학교 측은 미리 설명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손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제 뒤로는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목재 의자와 식탁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스피커가 달린 가로등 여러 개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치 재개발이라도 이뤄질 것 같은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곳 전체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야외 캠퍼스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정문은 기둥 일부만 남았고 야외 주차장과 무대가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본관 건물 주변에서 철거가 시작된 건 4월 말입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실습과 전시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학교에는 이렇게 전면 거울이 설치된 연습 공간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춤이나 연기 같은 예술 분야에 특화됐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육체적인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날씨가 더워지는데도 창문을 모두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소음 때문입니다. 돌아서 오는데 돌아갈 때마다 먼지가 이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리고 가고 학교 건물에 진동 느껴졌거든요. 여러 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 아예 사비를 털어 다른 곳에서 연습할 장소를 빌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통비도 그렇고 그러다가 대관비까지 나가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는 연습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옥상에 휴식 공간을 만드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바깥으로 터져나온 건 학교 측과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는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임대주택 건물 2채가 들어설 예정인데 학생들은 학교가 공사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좀 일이 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앞에 공사를 시작할 거니까 앞으로 출입을 하지 말고 뒷문을 이용해라 라는 공지만 왔어요. 이곳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이 지난해부터 알려졌고 서울시가 4월 초 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했지만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건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공사가 들어가기에 앞서 공사 일정과 안전에 주의하라는 전체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공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느라 이후에 청년주택 공사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 기숙사나 학교 시설을 짓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또 학교 측은 캠퍼스 땅이 학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시 고시 등에 언급된 토지 소유자들 가운데 학교 관계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토지 명단에 있는 사람이 학교 직원인 건 맞지만 개인 소유 땅이라 학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최소 3년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결국 학교 측이 소통을 미룰 동안 학생들은 이곳의 주인이 아닌 피해자가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어는 한평생 긴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태안한강을 떠난 치어들은 캄차카 반도를 지나 베링해에 들어가 살다가 알래스카를 지나 수천 킬로미터의 길고 긴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 강을 잊지 않습니다. 몸속에 박힌 유전자로 강의 냄새를 기억하는 후각으로 그리고 해와 달, 하늘의 모양을 바라보며 안간힘을 다해 강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시인 안도현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연어가 강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순간일 뿐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어가지만 시인은 연어에게서 바다가 아닌 강의 내음을 맡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강물의 냄새가 날까? 연어만큼이나 자신이 태어났던 강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망망대해를 거쳐 긴 강을 굽이 돌아 물살을 거슬러 결국에는 자신들의 길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결국 길들여지지 않았던 혹은 길들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떠남을 강요당하고 돌아오고 혹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를 반복했던 비정상의 역사. 권위주의 정부의 끝자락인 줄로만 알았던 그 어느 정부 시절 그 정부의 대통령이 호기롭게도 양심수는 없다고 일갈한 뒤에 30년 가까이가 더 지난 지금의 세상에도 비록 갇혀있지는 않아도 퇴출돼서 망망대해를 떠도는 또 다른 의미의 양심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되돌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혹여 실패로 매듭지어진다 하더라도 거슬러 오르는 것은 희망을 찾아가는 것,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연어들에게는
연어들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하여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오늘 청와대는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명 강행은 곧 협치의 파국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지금 추경안 처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있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돌파구는 과연 없는 것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을 각각 국회와 서소문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을 텐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의원님 지금 제 뒤에 나와 계신데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정태욱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됐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임명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이미 예상한 바는 아니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 공청회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여당인 지난 정부의 야당 시절에 와 같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뭐 윽박 지르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것이 청문회 그러니까 후보자의 도덕성과 또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들은 예상이라기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의총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의 특별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혹시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예, 그러니까 그 의총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 의원의 총의를 모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총의를 모은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혹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추후에도 청문회 과정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강훈식 의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와 계신데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인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그때부터 이미 이제 방향은 정해졌던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임명은 예정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에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후보자 청문회 요청서를 낼 때부터 내정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이른바 5대 원칙의 문제가 됐을 때도 사실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향후의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으면서요. 동시에 또 어제 자리에서는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오히려 국정공백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야당과의 새로운 접점이 있을 거라는 더 이상의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입장에선 더 이상 국정공백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임명을 해서 국정공백을 채우실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분씩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따라서 토론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양쪽에 모두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죠. 오늘 긴 시간은 아니니까 그 후에 다른 질문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이걸로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태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8명을 임명했더군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거기에 이제 작년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냥 임명했고요.
조윤선 문체부 장관 또 김재수 농림부 장관도 부적격 의견을 국회에서 냈는데 역시 임명했습니다. 지금 뭐 잊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해외 출장 중에 전자결제로도 그냥 임명을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 상황과 지난 정부의 상황을 바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청문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서 당선돼 나놓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후보자들을 내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이루어진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께 반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을 위해서 인사검증의 5대 원칙을 세웠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늘 걸려왔던 게 소위 말하는 5대 원칙에 걸리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칙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부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조 후보라든지 아니면 강경화 후보라든지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야당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를 굳이 빗대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업무 능력을 이유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낙마시켰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야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당으로서 야당과 만나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닫혀버렸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야당의 대표들, 여당, 야당 대표들을 다 청와대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제 없이, 격의 없이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모든 야당이 주문했던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심지어 오늘은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야당의 위원장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해서 빨리 협치하고 싶은 게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양쪽이 토론하실 때 혹시 재반론이 필요하시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걸 대해서 합리적이면 수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여주기식 소통이 많았고 진정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께 이번에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앞에 잠깐 두 분께서 토론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5대 원칙은 원래 공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태까지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여기에 1개, 2개 이상씩 다 걸렸다라는 것이 야당의 가장 큰 문제제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지금 바로 나온 협치 문제인데 물론 협치에도 굉장히 또 이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이 꼭 정부 여당이 야당 말을 들어주는 것만이 협치냐 야당도 협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니까 협치에 우선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은 정부 여당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반론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를 상정해서 3명 중에 1명은 떨어뜨려야 협치가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국정 운영은 이런 비상시국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요. 저희가 볼 때 협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치는 것이 협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 의원님. 3명 중에 1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없고
정말 이렇게 그 모든 여러 후보자들이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상으로 내세운 데다가 다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야당에다가 무조건 협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그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들을 텐데 향후에 글쎄요. 추경하고 한 가지만 그럼 생각난 김에 질문 드리죠. 추경하고 연계합니까? 정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이 의원총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와 연계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 추경은 추경대로 지금 법적인 요건이나 내용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연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강 의원님, 야당 쪽에서 추경하고 연계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연계하는 것은 뭐 지금 그래도 정태욱 의원께서 연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싶고요. 그 하나하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같이 찾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오늘 오전 연세대에서 사제 폭탄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사고로 교수 한 명이 화상을 입었죠. 조금 전에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규 기자, 용의자는 피해자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주변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사제 폭탄이 터지면서 다친 건 연대 공대 교수 김모 씨였습니다. 연구실 앞에 선물로 보이는 상자가 있었고 김 교수는 의심 없이 열었습니다. 애초에 연구실 문 앞에 하필 폭탄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김 교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김 교수의 학과에 25살 대학원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럼 특정인을 노린 범죄인 건데 이유가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용의자가 아직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경찰은 과도한 업무 지시나 다른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불러들였던 9명 모두 그 연구실 소속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예. 교수와의 관계, 불만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동기를 조금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예, 이 용의자를 잡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CCTV라든가. 네,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오간 동선이 CCTV에 잡혔습니다. 또 범행 도구 일부도 증거로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일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금은 일단 범행은 시인을 하고 있고요. 동기와 수법을 천천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유부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입니다. 네, 야3당이 추경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법성까지 주장했습니다. 법을 어긴 추경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팩트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3가지 근거를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지난주에 팩트체크에서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냐 대량 실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인데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관된 분석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가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심의권을
철저하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5년간의 추경 사례를 쭉 보면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추경의 항목을 정하는 거 결국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제 매번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좀 지체를 하는데 아예 뚜렷하게 기준을 정하면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 그 기준이 없는데 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게 있고요. 재무성 영국에 있습니다. IMF 경기 침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활동 수준이 2분기 이상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2분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기준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제 편성의 권한에 있는 정부의 뜻대로 해왔다라는 거군요.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 잉여금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요. 쓰고 남은 예산을 단순하게 말하면 뜻하는 건데 네. 법에 따라서 어떻게 쓰라고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부족으로 발행한 국채를 최우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걸 갚지 않고 추경에 썼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네.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 잉여금이 총 6.1조 원인데 지난해 이런 국채를 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환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꼭 써야 하는 순서가 이런데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에 3.8조, 공적자금 상환에 0.7조, 기타 채무 상환에 0.5조를 쓴 다음에 그리고 남은 1.1조 원을 추경에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쓰고 남은 예산이 6조 원 정도인데 법에 나온 순서대로 처리를 다 했고 이제 나머지 금액만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군요. 마지막으로요. 네. 지방자치 정신을 어겼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부는 지방에 예산을 보낼 때요. 조건, 용도 이런 걸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총액만 보내게 돼 있는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지방교부금에서 정부는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 비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입니다. 누리과정 편성 재원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결국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부는 총액만 제시한 것이다.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로선 법 위반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효과 없었던 고량주입니다. 오늘 두 개군요, 키워드는. 예,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지금 앞서도 들었지만 여야 대변인 토론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데 어제 밤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 둘이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예. 원래 약속은 열흘 전쯤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여야 소통의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예. 확인 결과 약 2시간 넘게 단 둘이 2병이 조금 넘는 고량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예. 많이 마셨네요. 예. 뭐 주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예. 두 사람은 뭐 평소에 이렇게 술 마시는 사이는 아니라면서요? 친분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어제 친목을 좀 더 도모하자라는 취지로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가는 우선 상반됐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예. 서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사적으로 선후배 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자리였다. 본인이 선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그렇다 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좀 도와달라.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뭐 두 당의 전략이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고량주 두 병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도 두 사람 말이 좀 엇갈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의를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추경 심의하는데 참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을 짜야 되겠죠. 예, 이 얘기를 듣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곧바로 환영한다. 이렇게 환영 멘트까지 냈습니다. 예. 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심사 그리고 추경 통과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추경 문제는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정우택 대표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거는 민주당의 오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들었던 인터뷰에도 그 부분만 나왔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추경이 심의 요건이 된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붙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두 병 가지고는 아직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예. 아까 그 왜 원내대변인끼리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쪽 원내대변인 얘기가 또 약간 좀 애매하게 추경하고 연계할지 안 할지도 내일 뭐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 연계 안 해도 각각 뭐 얘기할 수 있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랑 통화했을 때도 예. 하지만 명분으로는 연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명분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학생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누굽니까? 예,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예. 예.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거창 샛별중학교에서 저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당선증이라고 돼 있는데 샛별중학교 학생들이 준 당선증이다. 19대 대선 모의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기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대선 전에 모의투표를 샛별중학교에서 했었고 이 당선증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뜻을 심상정 대표에게 표했고 심상정 대표가 오늘 거창의 샛별중을 방문해서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예. 거창은 사실 굉장히 먼 곳인데. 예. 예. 모의 투표에서 당선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요. 예. 이 모의 투표는 대선 전인 5월 8일 날 당시 13명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는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당시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면 심상정 당시 후보가 쉬운 3표, 비율로는 30%가 조금 안 됩니다. 득표를 냈었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3표 차이로 2위였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유승민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 순으로 득표를 했습니다. 예. 득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 7.9%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해 볼 만한 게 물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학교 1, 2, 3학년 전교생 예. 17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평균 중학교 2학년으로 가정하고 나이를 2003년생으로 가정하면 예. 빠르면 이 중 일부는 다음 대선에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예. 물론 모집단이 100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청소년 표심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등은 좋지만 꼴등은 긴장해야 되는 표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는 밤사이에 그치겠고 내일은 서울 27도 등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No matter what I say